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내다볼 수 있는 주요 세 가지 헤드라인과 함께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시장을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주식형 자금에서 올해 최대 순유출이 나타났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한 3% 내외로 지난주에 하락하면서 3주 연속으로 미국 증시가 좀 부진한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엑소더스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올해 최대의 자금 순유출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요. 지난주 수요일까지 한 주간을 좀 집계를 한 결과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서 169억 달러가 유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같은 규모가 작년 12월 이후에 최대였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금리가 좀 더 높은 상태에서 오래간 좀 지속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기도 훼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위험 자산에 대한 전망 역시도 훼손을 할 것 같다라는 인식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공포감이 자금 유출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이제 투자자들은 대표적인 또 안전자산이죠. 미 국채 같은 경우에는 25억 달러 수준으로 사들여서 지난 32주 연속 자금 순유입을 지속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부분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할까요? 물음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진짜 위기일까요? 증시 반등을 기대할 만한 요소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느냐에 대해서 좀 더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봐야 할 것이냐? 첫 번째는 결국은 금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요. 미국의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2006년 또는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주 위주의 시장이 맥을 못 추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여름까지 랠리를 이끌었던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매그니픽센트 7, 그러니까 주요 성장주 7개의 종목 역시도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주택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지난 여름까지 시장 랠리를 좀 이끌었던 그런 섹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섹터들이 결국은 금리가 만약에 안정이 됐을 때 랠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앞으로의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 국제 유가가 될 것 같습니다. 유가 상승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재개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고금리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공포감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시장의 인식이라고 보여지죠. 그러면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자극하고 있는 유가의 최근까지의 상승세라고 보여집니다. JP모건에서 앞서서 말씀을 또 드렸듯이 브렌트유가 150달러에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쪽에서의 악재에 좀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서 어떤 생산 관련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로 좀 전환이 되면서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원유 시장에 슈퍼사이클이 가능하다라고 JP모건 측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중반, 2022년 중반쯤에도 유가가 150달러 간다라고 전망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은 미국의 소비자들이 이 같은 고유가를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한 1년 전쯤에는 한 바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JP모건의 이 같은 다시 한번 나타난 브렌트유 150달러 전망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그 요소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느냐? 예를 들어서 팬데믹 이후에 잉여저축이 2.1조 달러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이것이 꾸준하게 줄어들어서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수치가 1,90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 여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에서 유가가 오르는 것 마냥 좀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예산관리국이 셧다운 지침을 배포를 했다. 역시 이번 주를 또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겠죠.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백악관 예산관리국 OMB에서 이 셧다운 지침을 각 연방기관에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셧다운에 대비하는 것에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의회가 앞으로 30일까지 내년 예산안에 합의를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발생하게 됩니다. 협상 기한이 일주일 남짓 남았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의회 합의가 좀 요원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또 상황인데요. 셧다운이 발생을 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러면서 각종 공공 서비스가 혼란을 겪게 되기 마련이고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중단 등의 리스크가 좀 발생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마지막 셧다운은 지난 2018년에 일어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부분 살펴봐야 될까 물음을 또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제는 셧다운 공포인가 증시가 추가 하락할지에 대해서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을 한번 복기를 해보죠. 한 35일 동안 이제 셧다운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거를 포함을 했을 때 과거 정부 셧다운 시의 증시의 흐름이 어땠냐?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기간 동안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0.6% 정도 하락했다라고 역사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셧다운 시에 한 주마다 성장이 0.15%씩 깎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셧다운보다는 부채 한도 증액 실패라는 정치권의 또 다른 이슈가 더 큰 악재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셧다운이 그렇게 걱정할 요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상황은 또 좀 다르다라고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은 정부가 셧다운 되게 되면요. 주요 경제 지표의 발표가 지연되는 등의 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관심사가 어디로 쏠리고 있습니까? 연준의 금리 경로로 초미의 관심사가 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표 발표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겹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우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셧다운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11월 FOMC 연준이 깜깜이로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즉 지표를 충분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금리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정치권의 극적인 합의를 바라면서 어떻게 좀 시장에 대비를 해야 할까? 이것과 관련해서도 BOA에서 좀 힌트를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셧다운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미국의 국방 부문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워낙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이 부문만은 견고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RTX 테크놀로지스와 같은 방산주가 단기적으로 시장을 방어할 전략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죠.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에서도 광고를 이제 도입을 한다. 이 부분 어떤 시사점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OTT 서비스죠. 프라임 비디오도 이제 광고를 삽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사측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제한적인 광고를 포함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전했습니다. 광고 삽입이 결국은 매력적인 콘텐츠에 대한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사측에서는 좀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광고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설명을 덧붙였어요. 기존 TV나 스트리밍 서비스 대비해서 유의미하게 광고를 좀 적게 게재를 하겠다. 이렇게 디즈니 측에서는 아마존 측에서는 밝히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광고를 보기 싫은 시청자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월 2.99달러의 추가 요금을 내고 무광고 요금제를 시청할 수가 또 있다라는 또 다른 옵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아마존과 관련한 이슈와 관련을 해서 어떤 부분에 저희가 또 신경을 써야 할까요? 스트리밍 서비스에 광고를 추가하는 것, 효과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 것이냐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TT 서비스에 광고를 도입한다라고 한다면요. 두 가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다 보면 더 저렴한 광고를 포함한 요금제가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좀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던 지난 2022년 4분기에 신규 가입자가 뭐 한 766만 명 정도로 당시의 컨센서스 한 450만 명 수준을 크게 상회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저렴한 광고 요금제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신규 가입자가 많이 유입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 바도 있었는데요. 하지만은 이거를 뜯어보니까 실제로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비싼 요금제, 그러니까 기존 가입자들이 광고 요금제를 갈아타는 수요가 더 많았다라는, 그러니까 첫 번째 효과에 대해서는 좀 평가절하하는 그런 해석들도 많이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디즈니 역시도 오히려 구독료를 인상을 하니까, 그러니까 광고가 포함되지 않은 또 요금제를 발표를 하니까 그러면서 가입자 감소로 이어졌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광고를 도입을 하면서 디즈니 플러스 관련 손실액이 크게 줄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즉 전자,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 유입에 대한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이겠지만은 이 수익성 개선에 대한 효과는 분명하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아마존에도 동일하게 뭐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마존의 최근의 주가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죠. 올해 여전히 한 50% 정도 상승한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은 최근 뭐 한 달 정도는 주가 흐름이 좀 횡보하는 그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광고요금제 소식이 전해졌던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상승 반응이 나타났다가 나중에 또 하락 반전하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투자 의견의 변화, 지난 6월 달에 처음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2024년, 2025년에 아마존 주가의 아웃퍼폼을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프라임 비디오의 광고 요금제 도입이 어떤 부스를 달아줄지 앞으로 주가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